여기까지 오느라 참 많이 버티셨지요.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마음 다 삼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을 잃고도 말년이 가장 단단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년 유배를 견딘 정약용. 그는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려 명예도 사라지고 관직도 사라지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누구라도 원망했을 시간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탓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함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을 다스렸고 흩어진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깊은 존경을 받는 삶을 남겼습니다. 또한 말년에 편안해지는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무언가를 더 얻는 방법이 아니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밤입니다. 불을 끄기 전 잠깐만 제 이야기에 귀를 맡겨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쪽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말이 남아 있습니까? 억울함, 섭섭함, 말하지 못한 한마디를 말로 꺼내지 못한 채 그냥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잊은 것처럼 지나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두면 잠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 안에서 한참을 맴돌다 다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아니, 굳어갑니다. 젊을 때의 상처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밖으로 터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눈물이 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안으로 잠깁니다. 참습니다. 삼킵니다. 웃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타이르며 감정의 뚜껑을 꽉 눌러 닫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끝자락에서 일어나는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평생을 바쳤던 자리에서 한순간에 내쳐졌을 때,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삼켰던 그 서러움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배신은 젊은 날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시작할 기력도 처음부터 일어설 용기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그 감정을 덮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묻어둔 감정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삼켜온 것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사람, 그러나 그 바닥에서 오히려 가장 단단해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했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거중기라는 혁신적인 기구를 고안해 공사를 이끌었고 행정과 법학, 경제와 철학, 의학까지 어느 분야 하나 빠짐없이 당대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조정 대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삶은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정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모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역적이라는 누명, 가문의 몰락, 형제들의 유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먼 흑산도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생 아첨하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설고 외딴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무려 18년. 말이 18년이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담장 하나를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흙바닥에 거적을 깔고 자야 하는 초라한 방 한 칸. 가족도 친구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정적들을 향해 독한 말을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완성한 삶의 태도에 관한 것. 말년에 복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악연을 끊는 결단. 잠깐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함께 밥을 먹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버텨온 친구. 젊은 날의 추억이 수두룩하게 쌓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만 하소연했습니다. 나 이번에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 좀 도와줄 수 있어? 보증 하나만 서줘.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거절하면 냉정하다고 비난했고 도와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내내 기운이 빠졌습니다. 끊어내자니 오랜 정이 마음에 걸렸고 계속 만나자니 내 삶이 조금씩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비슷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다시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인생이 편하다. 연락처 목록이 빽빽하고 명절마다 안부 연락이 넘쳐야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에 타산에 밝아 이익이 있을 때는 모여들고 이익이 없을 때는 흩어지는 자들과는 결코 깊은 정을 나누지 마라.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굽신거리고 아첨하며 웃음 짓던 사람들. 그런데 그가 유배를 떠나던 날 그들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비난의 화살까지 쏘아댔습니다. 강조. 그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숫자는 인생의 깊이가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얼마나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실한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고 에너지가 쑥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랑만 끊임없이 늘어놓거나 반대로 남의 험담을 밥 먹듯이 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사방에 뿜어내는 사람, 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람 도리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줄은 언젠가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붙잡고 있던 나까지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사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귀한 작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을 가진 귀인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은 자라지 못합니다. 썩은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나무는 병듭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선생님은 무조건 싸우고 다투며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호하게 멀어지는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되 마음의 거리를 두어라.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으나 나의 내면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마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만날 횟수를 서서히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스스로 조절하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내 삶의 중심에서 그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매번 술자리에서 신세 한탄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대신 혼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남의 험담을 즐기는 모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발걸음을 끊고 나만의 취미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는 뜻밖에도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짜 사람은 그때 남습니다. 악연을 끊어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은 그 빈자리 자체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온과 휴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말년의 복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돈되고 간결한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아닌 사람을 붙잡느라 여러분의 귀한 말년 운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품을 떠나고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점점 소원해지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사라집니다. 그 적막이 마치 버려진 느낌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텔레비전 소리로 집안을 채우며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 고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에게 유배지에서의 18년은 가장 처절한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낯선 땅.
흙바닥에 거적을 깔고 자야 하는 초라한 방 한 칸이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가 즐기던 한양의 화려한 문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지독한 외로움에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다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고독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 고요한 유배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위대한 저작들이 바로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양의 화려한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며 세월을 보냈다면, 과연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독은 그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성하는 학교였고, 영혼을 갈고 닦는 수행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절실합니다. 말년이 되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의 눈치를 보느라 소홀히 했던 나를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혼자 밥 먹는 것이 처량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장 편안한 속도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고 불편한 대화를 이어가느라 진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립이라고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생각하면 날개를 달게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외롭지만 고독을 다루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지키는 신독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신독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옷을 대충 걸치고 끼니를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자신을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 한 권을 천천히 펼쳐 읽으며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와 안정감이 타인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떨며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과 고독을 즐기는 것.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고독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성장의 걸음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말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깊이 있어질 것입니다. 고독은 신이 인간에게 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부디 두려움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네 번째 챕터 세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입을 무겁게 하고 억울함을 함부로 토로하지 않는 태도. 나이가 들면 섭섭한 일이 참 많아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입만 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거나 서운함을 반복해서 토로하거나 세상을 향해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태도야말로 말년의 복을 걷어차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역적으로 몰렸고 가족은 흩어지고 18년을 낯선 유배지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한 정적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을 향해 읍소하며 무죄를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학문에 정진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껴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섣불리 드러내지 말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속이 시원하다고. 사람들을 붙잡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욕하며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해결된 적이 진짜 얼마나 있었습니까? 잠깐의 속풀이는 될지 몰라도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야.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매일 신세를 한탄하고 임금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화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혹은 폐인이 되어 역사 속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을 내친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대신 후대에 길이 남을 학문적 업적을 쌓아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말년복의 비밀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원망 대신 용서를 품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참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약용 선생님은 감정의 숙성을 권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혹은 일주일을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빚듯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주면 격한 감정의 찌꺼기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이성만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실수하지 않는 현명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말년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수가 적습니다. 표정이 온화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되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년이 고달픈 분들을 보면 입만 열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이고 태도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무게를 남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깊이를 얻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판관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을 불평과 불만으로 꽉 막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반드시 늦게라도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보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몸소 증명해 보이신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 고독을 다루는 힘, 입을 지키는 절제. 이 세 가지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복이 찾아와도 내 안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흘러가고 맙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말년복이 쏟아지는 사람의 세 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첫째, 나를 병들게 하는 악연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소중한 인연에 집중하십시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새순이 돋아납니다. 둘째,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형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홀로 있음의 힘을 기르십시오. 그 단단함이 여러분을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입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억울함이나 타인에 대한 원망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 지혜가 깃들고 절제 속에 복이 깃듭니다. 말을 아끼고 내면을 채울 때 여러분의 말년은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산의 인생에서 가장 빛난 시기는 젊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지나 평온을 얻은 노년이었습니다. 1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오신 후 선생님은 그동안 닦은 학문과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으며 평온하고 충만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젊은 날의 화려한 관직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은 노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억울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도 응어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남은 날들을 허비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라 정작 내 삶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악연을 놓아주고 고독을 껴안고 침묵 속에서 깊어질 때
여러분의 말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쁜 인연을 조용히 놓아주고 혼자임의 자유를 온전히 만끽하며 품격 있는 침묵으로 여러분의 말년을 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정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이 밤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감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깊고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